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공간 컨텐츠실이라는 실을 맡고 있는 김현수 상무라고 하고요. 브랜드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그 3개의 브랜드 셋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결과를 낸 게 이제 팩토리얼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팩토리얼 청수고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떠한 맥락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팩토리얼의 정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차별화 콘텐츠로 사용자 경험의 혁신을 추구하는 이지스의 3세대 오피스. 이지스랑 오피스라는 말 빼고는 전부 다 이쪽 업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업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병아리예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영광이기도 하고 운이 좋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지, 여기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방송국에서부터 PD로 시작해서 주로 온라인 쪽에 있었고 콘텐츠랑 이커머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 직장은 무신사에서 화보 찍고 영상 만들고 라이브 커머스 만들고 막 이랬었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저예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타오바오 이런 데서는 라이브를 안 했었고, 중국의 아주 작은 회사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한국에서도 홈쇼핑을 왜 꼭 텔레비전으로만 봐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티몬이라는 회사였을 때 처음 했었고, 이커머스에서 처음으로 웹드라마를 했었던 것도 티몬에서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주로 컨텐츠랑 커머스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9cm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무신사로 갔는데, 이쪽 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게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경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도 몰랐지만, 이지스에서만큼은 업을 떠나서 이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서 계속 추구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부동산도 다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지스만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개념이 어딘가에 곳곳에는 있겠지만. 그래서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일 텐데, 우선 이게 왜 우리가 3세대 오피스라면 1세대, 2세대는 누가 나누냐? 일단 저희가 나눈 거고요. 임의대로.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눠졌고 이게 왜 3세대인지,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리테일에 있을 때 사람의 삶과 소비를 생각해보면 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유병재 씨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거는 소비하지 않으면 그거 안 사면 죽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삶을 유지시키죠. 쌀, 물, 라면, 주로 그런 게 쿠팡류들이에요. 하루에 한 사람이 3번 이상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전자상거래에서 엄청 커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220조에 해당하는데 한국만 해도 이게 엄청 크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써야 되니까 제품에 대한 종류와 질도 엄청 많고 대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매입해서 싸게 파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인프라가 중요하고 물류가 중요하고, 아마존과 쿠팡이 거기를 앞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스트 마일이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가격 비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오랜 적자 끝에, 쿠팡 같은 경우는 몇 조를 누적 적자인지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이제 흑자 됐다 적자 됐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더 싸게 알리템 오게 되면 또 다시 적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켓 사이즈는 작지만 사람의 욕망을 공략하는 소비는 가격 비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에르메스보다 그냥 탑10이 더 싸다고 탑10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는 고마진이고, 사이즈는 작은데 무신사는 그 적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개인만 이럴까? 기업의 소비도 그러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자산운용사고 건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오피스의 자산 가치는 사실은 임차 경쟁력인 거죠. 오피스를 구매한다는 게 건물을 등기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임차가 잘 되는 건물이어야 오늘은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기업에 대한 그 임차 경쟁력 오피스의 자산 가치인데 그러면 오피스들이 이걸 구매를 하는 거는 어떤 형태인 거냐.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기업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로서 그 오피스라는 것도 안 사면 죽는 형태의 결핍이 이끄는 소비가 있을 것이고 본질적인 그 기업의 욕망이 이끄는 소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차사의 결핍으로서든 그러니까 행정적 법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임차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 당진에다가 오피스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사업할 거 아니면. 서울에서 사람을 뽑아서 서울에서 미팅하고 서울에서 제휴하고 서울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역 가까운 데 하는 거고 그래서 가산보다 강남이 더 비싼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출퇴근 거리, 업무상의 권역 그 다음에 뭐 막 눅눅하고 막 전기 안 들어오고 비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피지컬을 갖춘. 다시 말해서 그런 게 있는 반면 이건 정말 기능적인 결핍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안 돼요. 유병재 씨 어머니에 의하면 안 사면 죽는 것들이에요. 근데 점점 사실은 오피스라는 것도 기업이 세일즈 포스를 구매하거나 AWS 아마존에서 그 사스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결국 기업이 뭔가를 구매한다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욕망 때문인데 그 욕망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업용 오피스 차원에서 그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 오피스는 어떤 것과 맞닿아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사업, 지식 노동에 있어서는 우수한 인력과 채용 경쟁력에 대한 것들로서 기여를 해서 결국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게 기업의 본질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역 근처에만 있으면 되지 뭐 2호선에만 있으면 되지 뭐 그냥 어차피 비만 안 쓰면 되지 뭐가 아니고 더 좋은 오피스로 가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이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려면 왼쪽에 있는 게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업무 환경을 파는 거예요. 그걸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업무 환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에는 뭘 팔 것인가. 옛날에는 임대차 건물을 팔았던 거고 임대차가 됐든 매매가 됐든. 근데 앞으로는 업무 환경을 팔고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는 게 그래 이 수많은 빌딩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은 결국 플랫폼이다. 그래서 플랫폼을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도 저희 이기스 자산운용 자산인데 이 자산은 넓게 보면 재화의 일부예요. 재화는 뭐 사전에 나와 있다시피 사람의 결핍이나 욕망을 채워주는 유무용의 어떤 것들이죠. 그럼 이 재화라는 거가 저는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화도 진화를 하는데 재화가 가치가 상승하는 게 재화의 진화라고 정의할 경우 그냥 재화를 많이 파는 거 100개 팔던 걸 10,000개 팔면 그냥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재화 자체가 가치가 상승하는 진화는 어떨 때 일어날까를 저희가 고민해 봤을 때에는 제품이 플랫폼이 돼가는 게 이 재화의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단품이나 상품이 서비스가 되고 그 서비스가 집적된 플랫폼이 되는 게 이 재화의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재화가 진화하는 제품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라고 주장할 때 핵심은 사용자예요. 소비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용자. 이 사용자는 왜 사용자가 이 진화 과정에서의 핵심이냐면 어쨌든 이걸 돈 주고 구매하는 것이 가치인 건데 플랫폼은 일반 단품보다 사용자들한테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기생수 보셨나요? 그 기생수 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랑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애플워치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떼면 되는데 저는 그 상품과 사용자의 제품의 가치 단절은 구매를 안 하면 되는 거인 거고 그게 만약에 상품이나 단순한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라면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의 일부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걸 끊어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걸 가치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 접점이 재화에서 제품보다 플랫폼으로 갈수록 이 가치 접점이 훨씬 더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그 피처폰을 쓸 때가 있었죠. 그러다 아이폰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처음 봤을 때 더 나은 전화기라고 생각했죠. LG 프로다폰을 쓰는 게 아니고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애플을 쓰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죠. 애플은 플랫폼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 과거 이동통신사 SKT, LG, 당시 LG텔레콤 뭐 이런 통신사나 혹은 LG전자의 저 폰 이런 것들은 플랫폼이 되지는 않았었죠. 이거는 이제 애플의 서비스 매출 비중인데 2014년에 대비해서 2023년에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애플의 서비스 매출 비중이 2배가 올랐는데 사실 여기서 무서운 거는 애플은 그 10년 사이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매출 비중이 더 2배로 늘었다는 거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더 소름 끼치죠. 10몇 %였던 영업이익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30% 가까이 됐어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늘었는데 결국 소비자한테는 혹은 이 애플이라는 것이 아이폰이라는 전화기에서 서비스와 플랫폼이 되면서 더 많은 가치 접점을 가져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반면 이건 2006년도에 우리나라 국감 자료인데 돈 많이 벌었다고 혼나는 자료였어요. SMS 문자 있잖아요. 당시 이통사 3사가 3년 동안 벌었던 SMS 매출이 1조 3,600억 원이었대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제로죠. 누구도 지금 SMS를 돈 주고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주는데 그거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이건 저희 그 전무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그 장표와 그 흐름인데 이게 사실은 비단 어느 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나냐면 사실은 패러다임이 그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헤게모니가 옮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산업혁명까지 넘어가게 되면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적을 때는 만들면 팔렸다는 거죠. 제조의 시대였고 제조사가 좌지우지하는 거였고 근데 그러다가 이 제조 역량이 그 세상의 그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서는 모아놓으면 팔리는 유통의 시대가 됐었다가 지금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 팔린다가 팔려야 만든다. 혹은 팔릴 것이어야 팔릴 걸 만들어야지 팔리지 그냥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시 말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자료가 이제 무한정 길어질까봐 다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저희 이지스 자산운용의 공간 투자 그룹은 이런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 뭘 봤는지.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란 예전에 이제 MP3라는 그러니까 음반에서 MP3 넘어갈 때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 MP3를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에이 누가 라고 했는데 스포티파이는 12년 동안 기업 가치가 27만 배 상승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들을 거라고 제조사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그걸 원했던 거고 기술이 뒷받침되자마자 혹은 소비자들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스포티파이랑 애플이랑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들여다보게 됐고 여기서 얻은 레슨은 사용자 경험,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가 중요하구나. 그 플랫폼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지? 테슬라도 있고 밤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볼 이제 넷플릭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쭉 봤을 때 이 플랫폼의 가치가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예를 들면 아이폰이다 보면 프로다폰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는 전화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화기를 컴퓨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도 앱도 깔고
뭐 이걸로 이커머스 쇼핑몰도 하고 결제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전화기로 다 하는 거고 실제로 구조가 똑같잖아요.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전기차는 뭐가 중요할까요? 전기 모터를 통해서 내연기관보다 마력이 30%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20% 향상한 게 아니고. 전기차가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되면서 전자제품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되면서 내가 운전을 차 막혔는데 3시간 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는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내 안방이 됩니다. 넷플릭스는 뭘까요? CGV보다 훨씬 더 큰 화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실을 극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의 가치의 공통점은 경험의 차별화인데 그 경험이 사람들한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그 플랫폼에 가진 가치의 진화 방향이었던 거라는 것을 저희는 파인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구나. 저는 뭐 25년 동안 그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업에서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이게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다른 업에 있었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그 복귀를 하고 계셨고 그게 이지스 자산운용은 거기에 굉장히 가장 선두에 섰다고 할까요? 그 고민에 대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민했던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팔 것인가? 건물? 조금 더 나은 건물? GFC보다 조금 더 세핑인 센터필드?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고민을 했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줘야 되는 것이고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고 서비스와 업무 환경과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팩토리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일 때 플랫폼이 가치 있도록 만드는 드라이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플랫폼의 가치를 이끌어가고 밀어 올리는 드라이버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술이고 하나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고객으로서 얽매일 수 있는 가치 접점이 더 다단하고 강력하게 엮여 있는 건데 기생수처럼 기술은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걸 철저하게 제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해야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어야 돼요. 다시 전화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피처폰 쓸 때 생각해 보시면 삼성폰에서 LG 프라다 폰이나 초콜릿 폰으로 바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영업점에 갔어요. 전화번호 옮겨달라고. 저 3,400개 되는 거. 그럼 거기서 아저씨 컴퓨터에 기에 꽂아가지고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뭐 몇 분 걸리면 농담도 하고, 뭐 커피 한잔 사먹고. 그 영업점마다 그 전화번호 옮겨주는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가 독점 업체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15만원씩 받았는데 영업점마다. 그때 영업점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폰 그렇게 하나요? 아이폰은 그렇게 하지 않죠. 클라우드로 되잖아요. 누구에게도 가지 않아요. 혹은 아이폰에서 뭔가 버그를 잡을 때 가져오라고 하나요? 리콜 하나요? 안 하죠. 그냥 저절로 저쪽에서 뭔가 하잖아요. 관리의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편해져요. 이게 플랫폼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고 관리자한테는 효율을 주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콘텐츠는 사실 뭔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계속 소비해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그 핵심은 사실은 거기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예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 플러스라고 넷플릭스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사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최대 적은 잠이래요. 사람은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수면을 일정 시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데 자꾸 자는 거예요. 저희 집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을 뺏어오는 게 플랫폼이 가치 접점으로 더 사람들한테 많이 가치를 가져오는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언제 그 콘텐츠가 좋다거나 언제 시간을 소비하죠? 만족스럽거나 그러니까 재미가 있거나 쾌락을 느끼거나 아무튼 이런 이유와 아니면 유익하거나 그래서 결국 사용자의 시간을 만족과 유익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뺏어오느냐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또 애플의 예를 들면 얘네들도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발라할 때 이 친구들이 2가지 기술이 있었죠.
사람들이 감압식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 흐르는 아주 작은 미세한 전기를 통해서 핀치 투 줌이라고 멀티터치가 가능하게 했잖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이거 되게 유리하게 화면 넘어가고 뭐 이 정전기를 활용한 핀치 투 줌 멀티터치 디스플레이가 굉장한 기술의 한 축이었고 또 하나는 OS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S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사람들이 콘텐츠로서 그러니까 이 기술로 편리하기도 하고 관리자라 효율적이긴 한데 내가 이걸 오래 왜 들고 있어야 되지? 시간을 잡아두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많은 콘텐츠를 지들이 다 못 만드니까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공급해주고 하나는 음악에 집착이 있었죠. 아이폰을 만들기 전부터 아이팟서부터 그렇게 비틀즈랑 얘기해가지고 음원 수입을 가지고 음원 그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그렇죠. 결국 이 친구들도 이런데 건물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때 이렇게 혁신적이거나 빠르게는 아니지만 상업용 건물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T 기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를 기점으로 선진 부동산과 선진 금융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저는 이제 글로 배운 거예요. 이 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글로 배우고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저희 전무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보니까 기술적인 게 IT 기술은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기술이라기보다도 노하우 쪽에서 조금 진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근생 건물 관리할 때 뭐 상업용 건물 관리할 때도 LM 리징이 아니고 뭐 복덕방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뭐 경비 아저씨들, 수위 아저씨들 대충 하고 회계 마감 치는 것도 뭐 전부 다 뭐 간이 영수증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반면에 그 IMF 위에는 선진금융과 관리법에서 AM이라는 SMA라는 그런 장르가 생겼고 AM 뭐 그다음에 뭐 PMFM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CBRE 뭐 JLL 그다음에 뭐 무슨 세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건 관리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관리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FM이 되면서 사용자들도 뭐 좀 편의가 좀 있었겠죠. 근데 콘텐츠 쪽은 훨씬 더 그런 게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만족과 유익의 시간을 주는 사람의 시간을 뺏어서 자산의 가치를 밀어올리는 게 있었죠.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적인 현상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스타벅스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사실은 건물 가격이 올랐고 우리 건물에도 스타벅스 넣어줘 이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 건물이라고 해서 오피스 세를 받겠다고 1층 문 열자마자 로비를 아주 좁게 한 다음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오피스 주지 않잖아요. 1층에 로비랑 라운지를 만들고 그거를 대충 만들지 않고 정성 들여서 만들려고 하고 작지만 거기에 더 힘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명맥이 아직도 유지돼서 일본에 PMO라는 빌딩의 컨셉들이 있고 그거는 로비나 라운지는 뭐죠? 시간을 만족스럽게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스타벅스는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리테일 매장이 그 자산을 들어올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역할을 스타벅스가 했다가 어쩔 때는 올리브영이 했다가 어쩔 때는 뭐 무슨 미샤가 했다가 어쩔 때는 자라가 했다가 어쩔 때는 FM이 했다가 어쩔 때는 무인양품이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가 그거를 뭔가를 사는 행위냐 커피를 마시는 행위냐 누굴 만나서 잡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만족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건물은 다른 거랑 달리 멋지기도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나는 가라오케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재밌어. 그렇다고 가라오케를 넣으면 건물 자체 상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스타벅스가 낫잖아요. 그게 좀 차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토리알도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기술과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기술은 그래서 저희가 가끔 기사에도 나왔지만 테크 레디 빌딩이라는 게 빌딩의 OS를 저희가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로서는 사람들이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뭐지? 그거는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교류하고 여기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오피스 공간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홍대 유흥가에 여러 가지 그 먹자거리였으면은 저게 아니고 다른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고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
어쨌든 이 기술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하는 건데, 아까 애플은 전화기를 컴퓨터로 만들어줘요. 넷플릭스는 우리 거실을 극장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경험에 대한 고민을 여기는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까? 이 건물에서는요, 내 전화기 하나로 이 건물에 필요한 어떤 모든 행위들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폰을 빌딩의 리모컨으로 만들어줘요가 여기의 경험의 핵심입니다. 기술에 관련된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미리스하게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그 폰 하나로 뭐 내가 회의실을 예약하거나 출입이나 재원이나 보안을 한다거나 뭐 그 다음에 주차를 하거나 외부인을 아까 제가 초대할 때 되게 손쉽게 초대하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주차 로봇, 배송 로봇 같은 것들을 내가 여기서 시미리스하게 쓸 수도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금은 FMB 배송 로봇이랑 저 발렛 주차를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저희가 9월 이후에는 택배 로봇도 할 예정인데, 그럼 택배에 관련된 것들을 붙일 때 또 엄청난 개발이 들어가지 않아요. iOS의 가이드에 맞게 앱을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손쉽게 내 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 OS를 표준화해서 로봇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새롭게 들어올 때마다 쉽게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놨거든요. 저 앱을. 그리고 여기 임차사들은 내가 회의실도 예약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앱이라는 형태로 하지만, 이거를 여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깔도록 하지 않아요. 저희가 방문자를 초대할 때 그 사람도 이 앱을 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가거나 SMS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관리하시는 이제 여사님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VOC로 저희가 뭘 이렇게 등록을 해요. 예를 들면 어느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러면 뭐 3층 몇 번째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그 위치가 인식이 되고, 여기가 변기가 막혔어요라는 거를 이 앱에서 쓰면 그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여사님한테 가요. 여사님한테 앱을 깔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사님은 보고 다 청소한 다음에 카톡으로 그게 날아갔을 때 링크 다 됐으면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 됐어요 하게 되면은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건물 관리자도 봐요. 근데 계속해서 그 화장실에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와요. 데이터로 쌓여요. 거기 문제가 있는데 들어봐요 저희가. 그래서 고치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출입 기록, 뭐 그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뭔가 제어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고, 뭔가 이렇게 혼잡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저희가 빌딩 OS라는 개념이 이런 기능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손쉽게 저희가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하나가 떠 있는 거죠. 매우 손쉽게 API로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임차사가 아웃룩을 쓰든 슬랙을 쓰든 뭐 카톡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나게 고난도의 자체 개발로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우리는 가볍게 쉽게 지금 글로벌 탑 기업들이 만든 것들을 매우 시미리스하게 연결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페이스 아이디가 싫은데, 내 얼굴 정보 주는 거 싫은데, 같은 회사라도 나는 그냥 QR로만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난 페이스 아이디가 편한데, 그러면 페이스 아이디를 저희 아까 보여드린 그 앱에서 내 걸 그냥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얼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얼굴에 관련된 그 결과값만 저희가 받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페이스 아이디 등록한다고 총무팀에 가가지고 줄 서서 얼굴을 등록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여사님들께서 나도 등록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편하신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에 대한 허들은 많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쓰다 보면 편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가 그 건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API 기반으로 계약과 그 개인의 개념을 복합해서 이 아키텍처를 찾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나 사용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뭔가 새로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도 되지만 클라우드 개념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살던 세계에서는 다 클라우드 세상된 지 한참인데 왜 갑자기 클라우드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와봤더니
아직 한국은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당직실에 가면 굉장히 많은 모니터들과 함께 각 시스템마다 개별적인 제어 솔루션이 따로 있고 OS가 따로 있고 그걸 제어하는 로컬 서버가 다 건물마다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 서버 갈고 하드 갈고 뭐 그거 부품하고 아니 그거 리부팅 하려고 여기까지 오시고. 근데 저는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지금 요즘에도 이제 이쪽에서도 생기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텐저블하게 나가는 그 업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은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뭐 매우 자세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콘텐츠는 만족스럽다거나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 무언가의 드라이버들인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는 걸 제가 왜 만들었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좋은 회사일수록 좋은 사무실에서 너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데일수록 더 워케이션을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멀쩡한 사무실 놔도 워케이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일본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CCC라는 회사 아실 텐데 찌따야, T사이트, 다이카니아에 있는 T사이트도 해서 너무 좋죠. 가면 이제 관광 명소가 됐는데 예전에 T사이트가 처음 생겼을 땐 저만의 아지트였는데 이제 너도 나도.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찌따야가 자기네들이 잘하는 그 음반 도서 매장들을 슬슬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장소로 바꾸고 있어요. 쉐어라운지라는 신규 사업으로 바꾸고 있죠, 공간들을.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라이브러리 컨셉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의 찌따야라는 컨셉의 공유 오피스이자 카페예요. 항상 이 쉐어라운지는 스타벅스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발상이 태어나 공유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개인의 소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으로 볼 때도 생산도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지정된 자리에서 칸막이로 열심히 일하고 주간에 쓰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이거 생존하자라는 기초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이때는 일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든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든 이 다음에 퇴직하고 위해서든 아니면 커리어를 위해서든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더 잘하기 위해서 광고회사 A다 그러면 막 뭔가 고민하고 이럴 때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화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내 자리에서 6시 이후에 할 수도 있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일들, 진화를 위해서 해당하는 일을 위한 공간과 시간들을 따로 필요로 하죠. 그래서 워케이션도 가고 누구 카페에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마츠다 무네야키 이 찌다야 창업자가 한 말인데 자기가 T사이트를 만들면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되게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염두에 두고 이것이 자기는 워크 스타일의 혁명이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오른쪽에 해당하는 공간, 오피스 이외에 다른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나의 가치를 높이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워크숍을 만든 건데 근데 왜 꼭 이런 모양이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이거 시안만 뭐 20가지가 넘어요. 다 다른데 뭐 원래 이게 테크레디 빌딩이니까 여기도 막 미디어로 처발처발하고 막 로봇 막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게 필요한 공간일까? 그건 기술의 영역이고 콘텐츠의 영역도 그걸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 진화를 위해서 영감을 자극하고 멋지게 일하는 도시의 지식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봤는데 여러 개를 봤지만 그 중에 하나가 T사이트, 찌따야의 쉐어라운지도 있지만 저희가 또 본 곳은 사실 에이스 호텔이었어요. 에이스 호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웨스틴 조선의 라운지하고 좀 다르죠. 여기를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저희가 우리는 이제 우리 투어를 먼저 했는데 우리랑 비슷한 의자 구조예요. 의자의 높이나 넓이나 그 섹터가 구분된 게 잘게 쪼개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핫데스크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옆이 여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가보면 누군가는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호텔을 처음 만든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이 알렉스 콜드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때도 노동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놀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지 술 멋지게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거리를 바꾼다면 에이스 호텔은 동물 전체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뒤져본 이런저런 부족한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제로 에이스 호텔이 들어섰을 때 반경 5마일 내에 부동산의 가치들이 확실히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2배에서 2.5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공간은 사실 사교에 해당하는 건데 사교가 왜 생산성이나 영감이랑 어울리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사람과 브랜드가 만나거나 그러니까 브랜드가 만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소위 말하는 콜라보 같은 게 일어나고 시너지 같은 게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가치 지향점은 좋은데 실제 우리는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만들었고 저희가 분해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할 수 있는 모듈이 있고 하나는 사실 술이었어요. 근데 술이 곤드레 만드레 먹고 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류 중에는 소주나 뭐 막걸리, 와인 이런 건 없어요. 하이볼이나 위스키 정도. 다시 말해서 그건 술은 말을 하기 위한, 밍글링을 위한, 그냥 관계를 유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모듈이 어우러져 있는 건데 시부야의 트렁크 호텔이라는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호텔인데 라운지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여기 그 코워킹 스페이스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도 말하는 사람, 한 잔 들고 서로 교류하는 사람,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트렁크 호텔은 이제 라운지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세미나를 하기도 해요. 스타트업들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서 팝업을 하기도 합니다. 팝업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에이스 호텔과는 조금 다른 게 에이스 호텔 같은 영역 옆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공간이 있고 나눠져 있으면 거기서 이제 팝업들을 하고 실제로 이런 브랜드 네트워크 파티 같은 것들을 합니다. 트렁크 호텔에서는. 결국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공통점이 오피스는 아니에요. 쯔따야는 서점이고 얘네들은 호텔이에요. 결국 고부가가치를 내고 크리에이티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 노동자들이 원하는 영감의 공간들을 오피스는 정작 안 해요. 이거 오피스가 해야 될 일을 호텔이 차지하고 있네? 라고 해서 저희가 왜 꼭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하 1층을 맨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만들었어요. 한쪽에 자전거 무슨 주차하는데 무슨 헬스장, 샤워장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할까? 헬스장은 여기도 많은데 딴 데도 F&B 할까? F&B 맛집 많은데 아닌 것 같아서 여기를 미더의 성지를 만들자. 왜냐면 여기는 특히 성수동이니까. 성수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데처럼 임차사들만 들어오게 앞에서 막을까? 보안? 그러면 그게 밍글링이 될까? 그래서 오픈 라운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워크 모듈, 워크 조이, 조이 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디졸브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동선을 짜고 시나리오를 계속 상상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사용자 경험이 쌓이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워크 스타일이 버무려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각각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구현하면서 조감도거든요, 이게. 이건 실사고 거의 차이가 없죠. 저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수역 4번 출구에 이런 건물이 저희가 이제 들어섰고, 다행히 이런 성수의 부밍업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임차가 준공 전에 100% 다 되고, NOC 임차료도 사실 성수에서 최고를 찍었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NOC 기준으로 예전에 저희 전무님이 전 그때 입사 전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내부에서 심사를 올렸을 때 목표가 얼마냐, NOC 18만 원이다 했더니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여의도가 18만 원이 아닌데 지금 팝콘이 얼마인 줄 아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여기에 18만 원을 내고 오냐 막 했는데 1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30만 원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 18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는 시장을 거스르거나 시장을 맞서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시장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계속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자산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산운용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업자 입장에서 자산 가치, 아까 사용자 입장에서 자산 가치는, 뭐,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도 설명드리고, 플랫폼을 떠받치고 있는 기술과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운용업자 입장에서 자산 가치는 사실 두 개잖아요. 원가 경쟁력이랑 임차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업용 오피스 시장에서 자산으로 봤을 때는. 근데 원가 경쟁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시장을 예견해서 저희 회사가 이 땅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겠죠. 결국 매입 원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땅을 비싸게 사면 임차료를 그만큼 높게 받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데 감당할 수 없는 임차료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는 임차료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 원가, 그 다음에 요즘 공사비가 올라가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공사비,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파월이 올려놓고 있는 이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금융비용의 원가인 거고, 저 원가 경쟁력을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팔아야지. 그 가격에. 그 위치에. 그래서 이 왼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리티컬하고 저게 전부인 듯 하지만 의외로 저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왼쪽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제품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크 셀링 포인트 입장에서 저는 이제 3세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세대는 로케이션에서 CBD가 좋냐, GBD가 좋냐, CBD가 GBD보다 임차료가 그래도 5% 이상 넣었다가 점점 이제 타미 기업이 GBD로 가면서 그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고, 그러다가 고만고만한 상황에서는 피지컬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1세대의 문법이었으면 역삼역 바로 옆에 있는 그 GFC의 임차료를 그 역보다 한참 떨어져서 고개까지 넘어가야 돼서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 위치에 역삼역에서 내려도 애매하고 설릉역에서 내려도 애매한 그 거리엔 거기가 임차료가 더 높을 수가 없는데, 피지컬, 다시 말해서 서비스, 업무 환경, 뭐 부대 시설, 어메니티 이런 것들로 사실은 그런 걸 극복해냈는데,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단절적인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3세대에서는 그에 더해서 서비스랑 업무 환경이 전체적으로 더 제공되는 것이 3세대 오피스의 가치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3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 그렇게 해서 얘가 탄생했고, 그런 분들이 보셨던 저희 면면들의 일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